컴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DRW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년 된 회사인데 테크놀로지 기준 기본으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단 윌스라는 회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금수저가 아니었던 분이고요. 하숙을 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좋아하던 그러한 청년이었고요. 시카고 파생상품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핏이라고 그랬죠. 핏에서 일을 하셨던 청년입니다. 그때 파생상품이 나와서 자기가 집에서 파생상품 프라이싱 가격을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컴퓨터를 워낙 좋아하니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오늘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의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가격에 이 정보를 먼저 알아서 트레이딩하는 그러한 테크놀로지 트레이딩 회사죠. 이걸로 시작을 해서 큰 성공을 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많은 트레디셔널한 파이낸셜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프롭 트레이딩 데스크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뭐 주식 인덱스나 $1 환율이나 이런 거 많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면 컴벌랜드가 하고 있는 OTC 장외 거래는 무엇일까요? 오버 더 카운터 그러면 금융에서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은 뭐 금방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의 파생상품은 다 오버 더 카운터입니다. 개인들이 제일 금융에서 많이 알고 있는 주식은 거래소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환율만 하더라도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환율만 하더라도 OTC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신 회사가 수출을 해서 뭐 1억 불을 외국에서 받으면 그것을 한국 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외환은행이나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면 1억 불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자 팔자도 말씀하실 필요 없이 1억 불 그러면 거기서 뭐 1110원 뭐 사고 1120원 팔고 이런 식으로 비드 애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좋은 대로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할 수 있는 거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외환은행과 우리 회사의 거래가 1대1 상대방이 있는 1대1 거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행 쪽에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뭐 사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사는 거라고 그러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파는 데를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래소처럼 사고 팔고를 매칭시키는 그러한 트레이드가 전혀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기네 리스크를 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트레이더들이 나중에 그 자기 포지션을 헤징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포지션이면 놔두고 부담이 되면 반 정도 헤징하고 이런 식으로 헤징을 합니다. 이래서 뭐 금리 스왑, 환율 스왑, 뭐 환율 스팟 트랜잭션 전부 OTC 거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OTC. 제가 익스체인지라고 안 부르고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익스체인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레귤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뭐 업빗, 뭐 포빗 이런 데 같은 거래소를 얘기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줄은 프린시플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그 리스크를 지느냐, 그렇죠? 거래소는 리스크를 지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건 며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OTC 상대방, 우리 같은 컴벌랜드 회사는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거래를 합니다. 마켓 메이킹을 하느냐? 거래소는 마켓 메이킹을 안 하죠. 매칭만 하고. 하지만 저희는 마켓 메이킹을 합니다. 어떤 커런시, 어떤 금액이다. 비트코인 뭐 10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마켓 메이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 서튼티, 가격에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플랫폼에서는 주식시장에서도 뭐 해보셨겠지만 주식을 살라고 시장 가격에 산다 내놓으면
확실하게 시장 가격에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 팔고 디맨드 앤 서플라이에서 물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죠. 큰 물량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결국 산 가격은 지금 현재 보고 있던 시장 가격하고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하지만 OTC는 마켓 메이킹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확실성도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10개, 그러면 저희가 비트코인 10개를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판다 했을 때는 그 10개를 트랜잭션 한다는 certainty, 확실성을 갖고 얘기하는데, 거래소에서는 주식에서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큰 물량을 때리면 거래가 안 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를 들면 뭐 카카오 게임스나 또 빅히트나 이런 것들 상장됐을 때 아무리 거래하려고 돈을 집어넣어도 거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의 확실성이 없습니다. 거래소는. 그리고 사이즈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에는 큰 사이즈를 집어넣게 되면 가격의 확실성도 없고 금액, 물량의 확실성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 사이즈의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OTC가 필요하다. 커스토디, 스탁 업무인데 이것은 주식 거래소는 안 그러는데 이러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고객의 돈을 갖고 있고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업무를 하고 있죠. 그게 사실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이 해킹당하니까. 그렇죠? 암호화폐 자체는 해킹이 안 당하죠. 비트코인은 해킹당할 수가 없는 암호화폐입니다. 많은 다른 교수님들이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겠지만 디시빌 레저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또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거래소들이 커스토디안처럼 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해킹당하는 거죠. 저희 OTC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환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X 환율을 트레이딩하면 $1 환율을 하면 그러면 갖고 계신 달러를 은행에 보내주고 은행은 그러면 그 원을 이 고객의 회사의 원 어카운트, 다른 은행일 수도 있죠. 어카운트로 보내줍니다. 송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송금을 해주는 거지 커스터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두 개의 다른 점인데 이거를 딱 보시면 제 생각에는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기관 투자가들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만약에 뭐 헤지펀드나 이런 이제 암호화폐 헤지펀드라고 치면 개인 투자가와 달리 뭐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 서플라이가 앞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겠군. 한번 사보자. 그리고 사고 그러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아닌가 하고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헤지펀드는 다른 투자가들한테 돈을 받은 거죠. 그렇죠?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fiduciary duty죠. fiduciary duty가 있습니다. 충실 의무, 신의 성실 의무 뭐 이런 뜻이죠. 다른 투자가들의 돈을 매니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가 굉장히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심의회 같은 걸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 심의회에 가서 이번에 뭐 이더리움을 사겠다, 이더를 사겠다 그러면 얼마를 왜 사고 또 목표 투자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또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징하고 이런 식으로 다 물어봅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프라이스 타겟이 뭐고 물량은 얼마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래는 OTC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투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저희가 뭐 비트코인 1000개를 뭐 13,000불에 들어가서 뭐 2만 불에 나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다음 미팅에서 사는 애들이 못 샀습니다. 왜 못 사냐 애들이 거래소에 집어넣는데 거래소에서 일단 가격이 저희가 오더를 집어넣었더니
13,000불에서 15,000불로 뛰고 물량은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멈춰서 제가 트레이딩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이 헤지 펀드로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라면 그러한 심의를 거쳐서 트레이딩을 하려면 프라이싱 확실성이 있고 트랜잭션 물량의 확실성이 있고 이러한 인스티튜셔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OTC 상대방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인스티튜셔널 투자가들 반드시 OTC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분포도고요. 글로벌리 매니지를 하고 있고 꼭 제가 있던 리만이나 뭐 UBS나 이런 데처럼 이런 데 환율 트레이딩처럼 24시간 롤링 됩니다. 북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FX 트레이딩 할 때도 예를 들면 옌 달러 같은 거 뭐 독도에서 트레이딩 하다가 홍콩에서 트레이딩 하다가 런던에서 트레이딩 하다가 그다음에 넘어가서 뉴욕에서 트레이딩 하다가 이런 식으로 뺑뺑 돕니다. 그렇죠? 뺑뺑 돌면서 트레이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는 더 심하죠. 왜냐하면 7 days, 24 hours 트레이딩입니다. 그렇죠? 주말도 없죠. 환율 같은 트레이딩은 주말에 할 수 없는데 저희 같은 암호화폐는 주말도 없고 계속 이 24시간 7 days a week 계속 트레이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몬트리올에도 캐나다에 트레이딩하는 사무실이 생겼고 뉴욕도 지금 오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 이벤트가 사실은 2017년에 일어났던 불런이죠. 불런.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때 사실 그때 우리나라가 탑 시장이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 중에 많은 이유가 한국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소위 한국 시장이 디맨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국의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거의 20-30%나 더 뛰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던 시대 2017년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낸스가 지금 바이낸스가 하루에 거의 10 빌리언 달러 정도 트레이딩을 합니다. 암호화폐를 굉장히 뭐 남원은 한 넘버원 거래소인데 2017년에 한 30명 정도 되는 작은 우리나라의 빗썸보다 작았던 그런 회사였고 그렇죠? 그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육성을 해줬으면 이런 우리나라의 빗썸, 업빗 이런 회사들 그 당시 전 세계 탑 3였는데 글로벌리 굉장히 큰 회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좀 이따 나중에 좀 더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는 드리겠고 2017년에 그런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첫 줄에 나와 있듯이 experienced 경험 있는 자본시장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가 그 하나의 example입니다. 그렇죠? 저도 자본시장, 정통시장의 자본시장 본부장으로 있던 저 같은 사람도 암호화폐 쪽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고 지금 보면 UBS의 많은 분들 UBS 제가 옛날에 있을 당시에 예를 들면 아시아의 파생상품 트레이딩 헤드를 하고 있던 사람은 지금 저희 경쟁사 같은 프롭 트레이딩 하는 회사 싱가포르에 만들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 하고 있고 UBS의 아시아 체어맨 하고 계시던 또 윤치원 한국분이었었는데 교포 윤치원 회장님은 또 지금 암호화폐계 또 암호화폐 회사의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알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암호화폐 크립토 윈터라고 하죠. 겨울을 지나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역동적인 스테이트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스티튜션이 왜 중요한가? 기관 투자가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겠지만 기관들이 없고 개인들만 있어서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만 거래소에 직접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고 중간에 증권회사나 이런 데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전문화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인스티튜션들이 들어와야 시장이 사이즈가 커지고 전문화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은 피듀슈리 듀리가 있기 때문에 그 투자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투자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전문화되고 더 연구를 하겠고 사이즈도 더 크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러한 뭐 묻지마 투자 이런 거보다는 밸류에이션에 입각한 그러한 트레이딩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는 어떠한 자산 시장이든지 간에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는 must입니다. must. 그렇죠?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인들이 거래소에 등록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화 입출금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야 시장이 전문화되는데 기관 투자가들을 못 들어오게 해놓고 개인들만 놔두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는 개인들만 투기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개인들이 투기하는 시장만 되게 만들어놨느냐. 제 생각에는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못 들어오게 법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문화되지를 되게 하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전문화된 시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시무라는 그런 상태에 있는 답답한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기관 투자가들 사실 관심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죠.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프롭 트레이딩 쪽을 하기 위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채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또 주식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렇죠? 또 환율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또 파생상품 뭐 금리 수합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트레이딩의 디스플린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머니 매니지먼트 디스플린이라고 할 수 있죠. 트레이딩은. 그렇기 때문에 언더라인 자산이 뭐든지 간에 가격에 변동성만 있으면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트레이딩하기가 더 쉽고 트레이더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런데 제일 변동성이 큰 게 뭡니까? 요새 암호화폐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같은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인간 트레이더들이 사실 많이 잡을 머신한테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은퇴를 하죠. 굉장히 일찍 은퇴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트레이딩 기술로 할 수 있는 좋은 헤지펀드는 암호화폐 헤지펀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들어오는 게.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올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Qualified Stock업입니다. 스탁. 뭐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도 정통 금융에서도 스탁 업무를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더군다나 이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FX 환율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암호화폐 헤지펀드 만들었다고 쳐요. 트레이딩은 잘합니다. 돈은 잘 벌 수 있는데 자기가 번 암호화폐를 지갑에 둬야 되는데 지갑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당연히. 금융 전문가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실컷 벌었다가 해킹 당하면 다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헤지펀드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누군가 내가 커스터디 해주겠다, 스탁 해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피델리티가 그걸 노린 거죠. 피델리티가 상당히 가장 믿을 만한 정통 금융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이름 아닙니까? 피델리티. 거기서 내가 스탁 업무를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피델리티
쪽 디지털 에셋 쪽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는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피델리티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줄을 서서 자기네한테 오기 때문에 자기네가 골라서 커스터디 업무를 해준다고 할 정도로 피델리티라는 이름은 아주 굉장한 이름입니다. 그런 데서 커스터디를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없을 때 작년 초쯤에 나왔죠. 없을 때와 있을 때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상황이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컴벌랜드가 트레이딩하는 저희한테 온보딩 되어 있는 데가 한 3,000개 되는데 지금 한 90% 정도가 법인들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큰 손 개인들이지만 옛날에 뭐 6년 전, 7년 전 시작했을 때는 뭐 100% 개인들이었죠. 그 정도로 지금 외국에서는 법인들이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과 리서치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2만 불 간다, 3만 불 간다 얘기해도 신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용이 없는데 요즘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죠. 피델리티가 일단 서베이를 해서 또 이쪽에 들어왔고 뭐 정통적인 탑 4 이 어카운트 회사 중에 하나인 PwC가 요 근래 리포트를 내고 JP 모건에서 그렇게 맨 처음에는 암호화폐는 사기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주장하던 JP 모건, 너무나 JP 모건의 이 CEO가 너무나 강력하게 암호화폐를 반대하길래 제가 가진 그때 느낌은 JP 모건에서 상당히 비밀리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상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인지 너무나 열심히 반대하다가 하루아침에 JP 모건의 코인을 발표하고 올해 나온 JP 모건 퍼스펙티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은 실험 단계를 지났다. 이제 본격적인 산업으로서의 모양을 가졌다라는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정통 있는 회사들의 리서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1번, 2번 다 안 됐을 때예요. 지금 되고 있죠.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썼을 때 하면 하더라도 3번도 안 돼 있었을 때입니다. 랜딩 마켓 아니면 또 헤징 마켓, 선물이죠. 선물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자기의 리스크를 매니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샀는데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그 틀린 것을 커렉트하고 헤징하기 위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파는 것보다는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역전이 되면 다시 풀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이용한 옵션 같은 거 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숏을 치기도 하는데 숏을 치려면 랜딩 마켓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다 없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늘날 1년 만에 굉장히 보편적인 마켓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로 legal and regulatory clarity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나라도 사실 이게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죠? 하지만 왜 미국, 싱가포르, 일본, 뭐 스위스, 영국 이런 데서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안 되냐? 똑같이 힘든 가운데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레귤레이터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팔리시는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막지 않는 한도에서, 그렇죠? 레귤레이션을 한다. 그렇죠? Do not hurt the innovation. 이게 굉장히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물론 현재 있는 금융법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을 하며 그런 것을 전제로 두죠. 하지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금융법을 지키면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미국의 레귤레이션인데 참 우리나라는 또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처럼 아예 거래소를 다 폐쇄시킬 생각까지 했었다가 워낙에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4개 정도의 거래소는 임시 방편으로 허용해 주는 것처럼 놔둔 상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FedEx 이 KYC나 AML 쪽을 맡아보고 있는 레귤레이션이죠. 그렇죠? 머니 런더링, 금융 세탁 같은 거, 또 테러리스트 파이낸스 하는 거 이런 걸 막는 레귤레이션인데 글로벌 레귤레이션이죠. 그쪽에서 G20에 있는 각 국가는 반드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의 AML, Anti Money Laundering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올해 3월에 한국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그 안에 암호화폐가 들어감으로써 드디어 우리나라도 억지로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특검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클래리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5개가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에서 꼭 필요하고 작년 초만 하더라도 다 미진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풀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OT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피델리티에서 한 리서치를 서베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피델리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에셋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수탁하는 회사죠. 수탁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만들기 전에 2019년에 2018년부터 19년까지 1년 동안 서베이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투자가 400군데, 미국의 기관 투자가 400군데를 보고 서베이를 했고 그 서베이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 관심과 의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다시 한번 서베이를 합니다. 2020년 서베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서베이라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유럽의 400군데, 또 미국의 400군데, 그래서 800개의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봤더니 일단 미국을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투자가들 중에서 디지털 자산에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프로포션이 2019년에 22%에서 2020년에 27%로 올라갔습니다. 더 많은 투자가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 핫했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퍼지는 속도가 또 유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포텐셜 속도가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또 커스터디 같은 쪽 임프루브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고 이런 것이 컸죠. 디지털 자산을 사는 투자가들 중에서 60%가 이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40%는 뭐냐? 40%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하는 회사한테 투자를 합니다. 에코티 투자죠. 에코티 투자인데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하지만 60%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적으로 산다. 그렇죠? 돼 있고 또 22% 선물을 사용한다. 이런 게 나왔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다는 투자가들의 91%가 향후 5년간 자기네의 이 자산 운영의 0.5%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자산 운영에 맡겨져 있는 투자 금액을 보면 100 트릴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현재. 그런데 예를 들면 향후에 뭐 이거 지금 91%가 0.5%라고 했지만 뭐 1년이 지나면 또 바뀌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뭐 앞으로 2, 3년 후에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뭐 1% 정도를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면 100 트릴리언 달러의 1%면 1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1 트릴리언 달러. 지금 현재 모든 암호화폐를 다 합쳐도 거의 뭐 300, 400 빌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제일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보더라도 뭐 한 200 빌리언, 200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1%만 자산 운용에서 엘로케이션을 해도 엄청난 분량의 금액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들 지금 상황인 거죠. 왜 이쪽으로 들어올까요? 자산 운용이라는 것은 제일 저희가 뭐 MBA 할 때도 파이낸스를 배울 때 투자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법칙은 이론은 MPT라고 그러죠. Modern Portfolio Theory. 그렇죠? Modern Portfolio Theory. 그것 때문에 뮤추얼 펀드가 나오고 뭐 펀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자산에 투자할 때 하나, 둘 투자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면 자산을 투자에 대한 리턴은 더하기입니다. 모든 자산을 더하면 되는데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발러틸리티는 각각의 발러틸리티를 더한 것보다 항상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높아집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할수록. 그게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죠. 그 이유는 상관관계입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 구성 안에 들어오는 자산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 때 그거를 이제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다이버시피케이션 한다. 지금 암호화폐처럼 현재 자산운용사들이 찾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들고 있는 자산과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을 대체 자산이라고 그러죠? 대체 자산 중에서도 대체 자산이 있는가? 그런 거를 포함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운용사들은 자기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으로 사고 싶어 하죠. 굉장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디맨드가 큽니다. 또 서비를 보니까 커스토디는 옛날에는 obstacle, 장애물이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것만 보더라도 많이 풀렸다고 알 수 있고 리서치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캠브리지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뭐 도이치뱅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연구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용 있는 그러한 데서 이 연구소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클루션을 이렇게 보면
모멘텀이 계속 인크리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향이 인스티튜션으로 몰리고 있고, 그렇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가 혹시나 시행령에 특근법 이 개정안 시행령에 이렇게 법인이 들어와 있는 거 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방면으로 라비도 해보고 블록체인 협회 회장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행령에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까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커스터디 솔루션에 뭐 말씀드린 대로 피델리티, 노무라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bitgo라는데 저희 DRW 회사에서도 투자를 한 회사가 bitgo인데요. 지금 bitgo가 페이팔이 bitgo를 산다는 지금 루머가 있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활동이 아쉬운 대로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사진을 찍었지만 가운데 계신 분이 국민은행의 IT 쪽 이용렬 대표님이십니다. 저하고 한 거의 1년 반 동안 제가 자문을 해드렸고 반드시 신용 있는 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탁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이것이 우리의 장래 잠재 성장력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었고 다행히 그분이 강력하게 이 비즈니스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미국의 레귤레이트된 시장입니다. CME 그렇죠? 미국의 CFTC라는 미국의 이제 레귤레이터가 두 축이 있죠. SEC 증권 감독원이 있고 CFTC 커머디티 쪽 있는데 거기서 선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FTC가 어프로브한 CME 선물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선물은 불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컴벌랜드 들어왔을 때 컴벌랜드가 한국에서 운영을 한다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해징을 합니다 했더니 그것은 불법입니다. 암호화폐의 선물은 불법적인 노름이라고 판정을 해놨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 해징을 해야 되는데 선물이 없으면 또 굉장히 효력이 많이 없어지죠. 일본은 반대로 현물보다는 선물이 더 이동성이 좋습니다. 일본 특유의 선물이 CFD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하는 선물인데 뭐 비트코인 CFD를 사면 뭐 만 불에 사면 내년에 그 다음 날 11,000불이 되면 산 사람은 1,000불을 가져가고 판 사람은 1,000불을 잃고 이렇게 다른 가격의 차이를 셀을 하는 그러한 형식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선물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의 선물, 이 CFD를 하던 DMM이나 GMO 같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 선물 시장을 굉장히 크게 해서 일본은 파생 상품이 오히려 비트코인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이 트레이딩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2017년 4월 달에 이 암호화폐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거래소들로 하여금 따르게 했고요. 21개 현재 거래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창업한 회사들도 있지만 뭐 코인책, 플라이어, 빗뱅크, 빗폰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글로벌리 이란 파생상품, 금융 파생상품 CFD라는 금융 파생상품의 글로벌 리더인 GMO나 DMM 같은 일본 회사가 이 암호화폐 선물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러한 선물들을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은 암호화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파이낸셜 프로덕트다, 금융상품이다 라고 해서 타입 1 증권 브로커 라이센스를 따라. 그래서 GMO나 DMM이나 SBI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증권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GMO도 있고 DMM도 있고 SBI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 증권 자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CFD, 암호화폐 발생 상품을 트레이딩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걸 보면 완전히 증권 법 안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운영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저희보다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갭이, 우리나라가 2017년은 훨씬 더 컸었는데 이번보다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는 상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산 운영까지도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회사한테 암호화폐 자산 운영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죠? 이러므로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금융당국 만나서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일본 빨리 가고 있다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홍 대표가 모르는 소리고 우리도 일본 금융당국이랑 얘기 많이 하는데 만날 때마다 일본 금융당국이 우리는 실수했다고 우리가 왜 괜히 암호화폐 레귤레이션 해서 거래소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한국의 금융 감독하는 분들 참 당신들은 참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절대 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본은 금융당국이 실수한 거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속으로 이건 완전히 임진왜란처럼 자기네는 엄청나게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 보고는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당신네는 하지 마라. 발 묶어놓고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CFD도 허가해주고 증권법도 인정 그 안에서 또 하게 해주고 자산운용사도 하게 해주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는 못하러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거 좋은 거니까 당신들도 하십시오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걸 또 듣고 또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또 우리나라의 금융 당국이 저는 아주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일본과의 비교까지 해서 프레젠테이션은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가격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듣고 싶고요. 강의 오늘 중에서 잠깐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한번 코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인 컨셉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현재 자산과 코릴레이션이 없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내려가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보입니다. 이게 세이프 헤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밑에 부분이 탄탄하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야 되는 5개 조항이 다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투자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반이 지금 탄탄해서 옛날에 2017년에 갑자기 개인 투자가들이 몰리면서 올라갔던 그런 거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더리움 쪽에서도 요새 굉장히 핫한 DeFi라고 그렇죠? 스테이킹을 통해서 일들을 가져갈 수 있고 일드 파밍을 하고 이러한 DeFi가 상당히 인기를 몰고 가면서 1년 전에 $1 빌리언 안 되던 DeFi가 지금 거의 $16 빌리언 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페이팔 같은 기존 이 기업이 정통 기업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죠.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뭐 bit고 같은 회사를 사겠다. 또 헤지펀드의 킹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 헤지펀드죠. 폴 튜러 존스 이런 사람이 벌써 뭐 한 달 전부터 자기는 암호화폐에다가 엘로케이션을 하겠다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는 1회에 불과하다. 1회 전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자신의 찬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져서 지금 비트코인이 랠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그 진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 방식은 OTC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컨버런랜드에서 이렇게 거래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점점점 이 개인 큰 손보다도 새로 들어오는 기관 투자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컨버랜드가 세계 최대 OTC 회사로서 직접 거기서 거래량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우리 홍 대표님 모신 이유기도 하죠. 오늘 이제 어쨌든 OTC가 이제 가장 먼저의 주제였는데 그 약간 정리 반복을 일부 하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거는 OTC 시장에서 그 어디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OTC 시장의 핵심 경쟁력은 뭐다? 컨버랜드가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은 우리는 누구 대비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OTC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생각에 저희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융 전문가. 그렇죠? 그래서 창업하는 그런 회사하고 하기는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제일 선호하는 거는 JP 모겐이나 3번에 있는 거지만 JP 모겐, 골맨 이런 회사가 한다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회사를 바라고 저희가 그나마 DRW라는 금융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리스크 테이킹이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회사여야 됩니다. 그렇죠? 회사가 금방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한 리스크 테이킹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25년간 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신용이 있는 거고요. 오퍼레이션 쪽에 efficiency가 있어야 됩니다. 딜을 하자마자 거래를 하자마자 컨퍼메이션과 모든 리포팅과 세틀먼트와 그거의 스피드와 정확성과 컨시스턴시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빵꾸가 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회사가 한동안 저희 거의 유일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서클이라는 회사였었는데 한동안 굉장히 커지다가 그러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켄이라고 하는 거래소한테 팔렸는데 그거를 보면 창업하는 회사가 얼마나 하기 힘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회사는 컨버랜드에 이 트레이딩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DRW에서 환율 트레이딩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조직이 마켓 리스크, 뭐 크레딧 리스크 이런 조직이 다 돼 있고 모든 게 금융회사로 다 완벽하게 거쳐져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만 암호화폐를 트레이딩하다 뿐이지 그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는 금융회사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경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통 금융회사 간의 OTC 경쟁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누구는 JP모겐 쓰고 누구는 UBS 쓰고 누구는 골드맨 쓰고 뭐 이런 이유도 서비스죠. 이런 operational efficiency에 대한 서비스, operational integrity에 대한 서비스, 트레이딩의 accuracy 이런 것들 다 이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작은 스케일이지만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한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컴블랜드가 그만큼 이제 핵심 경쟁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미리 3번이지만 이제 정통 금융회사의 진입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시간에 when이 지금 퀘션이지 if가 퀘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오는데 이제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죠. 그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좀 세부적이긴 한데 그 세틀먼트 과정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른가요? 항상 이제 이런 류의 거래를 할 때 네가 먼저 돈을 보내야 내가 비트를 준다. 아니면은 비트를 네가 보내야지 내가 돈 보낸다. 이런 이제 그렇죠. 세틀먼트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렇죠. 저희가 7년 전에 시작할 때를 상상해 보시면 저희는 DRW라는 금융회사고 그 당시 시작할 때에 비트코인을 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다 개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한테 먼저 들어와야 저희가 냅니다. 순서가. 그렇죠? 그것이 유지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DRW 신용도나 이런 걸 볼 때 지금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스터 퍼체이스 어그리먼트를 만들 때 그런 세ttlement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먼저 받고 내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뭐 등지 큰 데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피델리티 우리 거래 상대방이 되겠죠. 그럼 피델리티에서는 이제 거꾸로 자기네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어떤 게 맞을지 논의를 하고 서로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런 정통 금융회사 같은 신용도가 높은 데가 있으면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하고 하지만 대부분 베이스 케이스는 저희가 먼저 받고 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워낙에 빠르게 세ttlement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일어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예. 네. 그 이제 거래소가 지금은 굉장히 국가별로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데들 중심으로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논의가 되는 게 이거를 계속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일화된 거래소가 이를테면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거래소는 하나 있는 거잖아요. 증권회사는 그렇죠. 여러 개지만 그렇죠. 그런 것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통합 가능성이죠. 국내 안에서 통합되는 가능성과 예. 글로벌리 통합되는 가능성과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글로벌리를 보면 또 바이낸스 같이 바이낸스는 뭐 글로벌한 회사죠. 근데 크립토입니다. 그렇죠? 크립토끼리 트레이딩하는 거래소. 피아트 커런시가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크립토만 주로 하는 그러한 바이낸스 같은 회사하고 예를 들면은 코인베이스처럼 미국에서 달러 기준의 피아트 커런시와 크립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일본에도 들어가서 지금 거래소 지금 라이선스 따기 위해서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이고 크래큰 같은 회사 거래소 일본에서 거래소를 땄습니다. 등록을 이런 식으로 또 피아트 커런시와 크립토를 트레이딩하는 거래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라이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후업이나 바이낸스나 이런 회사처럼 크립토를 더 위주로 또 빗맥스나 이런 회사 지금 빗맥스는 지금 문제가 많이 선물에서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일본의 21개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보면 제 생각에는 한 30개에서 40개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용인했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 가상계좌를 주는 업빗, 빗썸, 코빗, 코인원 4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득치 큰 거로 보면 이제 고팍스나
또 한비코나 이런 이제 회사들, 코인플러그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 정부에서 을 바꿔서 주식시장처럼 우리는 모두 폐쇄하고 항우대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스스로 뭐 통합 가능성은 없는데 정부에서 하기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크립토를 인정한다는, 그렇죠?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마도 실현 불가능한 생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말 그 레귤레이션 한 분들이 잘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한국 예금 이 한국 그 수탁 업무처럼 정부의 수탁 기관, 정부가의 거래소 이런 데가 다 있으면 사실 개인들은 너무나 잘 믿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해킹 염려도 할 필요 없고 할 텐데 그것을 이제 레귤레이션에서 완전히 받아들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어서 무조건 제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향후에 뭐 나올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코인 시장이 그 성격으로 보면은 사실은 주식 시장하고 제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OTC가 통용되는 시장은 굉장히 상품 자체가 이제 피어 투 피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OTC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 코인 시장의 성격은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품 하나만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그 기존에 있는 거래소가 너무 작고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가격이 해소가 안 되고 물량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OTC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OTC 시장이 이런 이제 글로벌하게 통합이 되거나 국내적으로 통합이 되거나 등등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OTC 시장이 과연 이제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시장인가라고 하는 면에서 좀 의문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OTC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만 계속 가는 시장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법인들을 향후에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개인의 형태의 트레이딩으로 몰고 가면 사실 OTC 시장이 커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 있고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들이 OTC에 있기 때문에 저는 OTC가 거래소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이 발륨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OTC의 장점은 많은 프로덕트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파생 상품 중에서도 이제 옵션과 스왑 형태, 옵션 형태 이런 형태가 복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상품이 나올 것이고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펀드 같은 데서 반드시 OTC 시장이랑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OTC의 가능성은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파생 상품 쪽은 뭐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고 뭐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되는 것도 이를테면 파생 상품 딱 뭐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것만 상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OTC로 거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앙 집중화된 단일 거래소가 탄생이 되면 그때가 사실 파는 사람도 제일 비싸게 팔고 사는 사람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게 통합이 안 되고 다 쪼개져 있고 거래량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OTC로 가는 게 낫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금리 수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상품 중에서 제일 유동성이 큰 거는 미국의 3개월짜리 금리입니다. 라이버 금리. 그렇죠? 그래서 3 months 금리 라이버 퓨처스가 있습니다. 선물은 거래소를 통해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선물이 엄청나게 많이 트레이딩되고 있는데 수합에서도 제일 발림이 큰 게 금리 수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많은 그 고객들이 은행하고 많은 고객들이 직접 이 3개월짜리 유로달러 퓨처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 와서 은행에 와서 수합을 하죠. 수합을 하면 은행 쪽에서 헤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리 정형화되고 유동성이 좋아지고 정말 뭐 무한대로의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유로달러 퓨처스의 첫 번째와 first one과 뭐 니어바이하고 그 다음 거 같은 거는 정말 유동성이 정말 문제가 없는 엄청난 시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런 데 가지 않고 은행에 와서 뭐 수합을 하죠. 그럼 은행은 그 수합한 거를 선물 시장을 통해서 헤징을 하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저희와 OTC를 많이 하고 저희가 CME 퓨처스 쪽 같은 데 가서 헤징하고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약간 미진했던 부분까지 많이 해결한 오늘 좋은 강의 그리고 이어서 좋은 대담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원우들 질문 사항 있거나 그러면은 좋은 기회니까 지금 하시고요. 염소거 해제하고서 바로 질문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경험상 질문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서 제가 어쨌든 강의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명함을 괜찮으시면 제가 명함을 저한테 주시면 홍 대표님한테 직접 컨택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홍 대표님한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